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일단 책을 펴보시면 알아요. 끝까지 멈출 수가 없고 중간에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외에는 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꼭 읽으십시오. 일제강점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던 1943년 사할린으로 가는 배를 탄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할린에서 사셨던 그 눈물나고 그 고단했던, 하지만 그 안에도 정말 그 틈새에 행복이 있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그려내신, 슬픔의 틈새를 펴내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올해로 글 쓴 지 41년, 작품만 해도 한 50여 권, 우리나라 청소년 아동 문학의 대표 작가십니다. 이금희 작가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금희입니다. 예. 저는 아나운서님 그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제 지역에 강연 같은 거 가면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오시는 줄 알았는데 많아서 실망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방학 때 숙제 같은 거 작가한테 이메일 보내서 답장 받기 이런 맞아요. 숙제를 내는 학교도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작가님, 제가 방학 때 늦잠을 자서 아침마당을 못 봤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답장해 주세요. 예, 그런 택배 기사님도 네네. 저한테 아나운서 이금희님 맞으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이고 그분은 희라고. 예, 그런 얽힌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진짜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떻게 저희 그 이름이 마지막 글자까지 비슷해가지고, 제가 영광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표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대표 작가 아니십니까? 이제는 선생님 책을 읽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서 다시 아이들에게 선생님 책을 읽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강연 가면 선생님들이나 사서 선생님이 예전에 제 책, 예전 판본을 가져와서 사인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하세요, 그럴 때? 예, 뿌듯하면서 그저 예전에는 그냥 좋기만 했었는데, 그 못지않게 이제 약간은 좋은 책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조용히 지난해 한국 작가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글작가 부문 최종 후보된 게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죠? 글쎄요. 저는 나름 인터뷰 많이 하면서 좀 바쁘게 지났었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저는 주로 이렇게 글 쓰고 조용하게 사는 편인데, 그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 여기저기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빴어서 빨리 이런 상황 지나가고 조용히 글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더 크게 해주세요, 선생님. 그런 건 더 널리 알리셨어야 돼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렇게 일종의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쁘고, 또 작년이 또 4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선물 같았고, 또 그렇지만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해서, 사실 작년에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다 하면서 그냥 즐기자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올해 제가 다시 또 우리 한국 대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년에 발표가 나는데, 최종 후보도 못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왜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미 독자들로부터 정말 그 안데르센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생님 부담 없이 즐기세요. 예, 최종 후보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받은 줄 아는 분들. 선생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상소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 영광을 독자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꼭 받으실 거예요, 아마. 네. 좋은 소식, 예, 고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슬픔의 틈새를 읽으면서 선생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샜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밤새면 안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진짜 작가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 저도 했어요. 시작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저로서는 굉장한 큰 찬사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늘 글을 쓸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읽어야지, 다 읽어야지 그 뒤에 생각이라는 것도 하고 제 주제가 또 전달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까지 읽힌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화나 아니면 시리즈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판권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책 나온 지가 이제 며칠 안 돼갖고 네. 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좋겠죠. 제가 영화나 드라마 만드시는 분들 빨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읽기만 하면 무조건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읽을 때 그냥 영상이 워낙 자세히 또 설명을 하셔서 영상이 막 펼쳐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글을 쓸 때도 저부터도 뭔가 머릿속에 그런 장면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쓰게 되니까 그래야지 그거를 묘사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읽으실 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스팅까지 해볼까요, 한번? 한번 해줘보세요. 저는 일단 주인공 단옥은 한지민 씨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야무지고 똘망똘망하고 저도 한지민 씨 좋아해요. 그죠? 예. 한지민 배우가 했으면 좋겠고 유키에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 여성적이면서 조금 뭐랄까 당차지만 겉으로는 매우 순종적인 누가 있지? 빨리 생각해봐 주세요. 자, 캐스팅은 독자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이건 무조건 영상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책 모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북클럽에서 무조건 이 책은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언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할린 1943년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더라고요. 그 전작, 이 책에 그 전에 쓰여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그 작품 속에서 태술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에서는 태술이 일제강제 동원으로 일본 탄광에 가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 태술이 그 작품 속에서 이제 태술이 죽은 걸로 처리됐고 작가들은 그 책을 쓰고 나면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 보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작품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태술이라는 인물은 계속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술이가 뭔가 할 얘기가 더 있나 보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언젠가 태술이의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동료 작가들이랑 해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곤 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이제 우리가 여행 가는 곳은 대부분 이제 가족이나 친구랑 가기 어려운 데를 다니는데 사할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전류처럼 그래 그 태술이가 죽지 않고 사할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할린 그러니까 태술의 이야기가 사할린에서 펼쳐지는 걸로 하자라는 생각을 이제 가진 채 그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사할린에 대해서 잘은 몰랐었어요. 그냥 그렇게 예전에 일제 강제 동원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한 채 이렇게 살다가 뉴스에서 가끔 왜 영주 귀국하는 동포들 소식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사할린을 가서, 근데 우리가 작가들끼리 가다 보니까 그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왕 갔으니 우리 역사의 현장 같은 데 위주, 그리고 동포들 이제 동포 1세대 이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그 가이드를 했던 분도 동포 2세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있는데 국가로부터 이렇게 방치되고 또 한 개개인의 삶이 이렇게 운명이 기구할 수가 있을까 너무 충격일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꼭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예. 겨울에 또다시 가서 그때 이제 동포 할머니들 이야기 그분들이 이제 막 앞다퉈서 우리 이제 그분들은 사한인에서 태어난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도 얘기를 예. 들어서 예. 막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앞다퉈서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태수리보다 그 지금은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그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왔던 아니면 사한인에서 태어났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그 소녀에서 지금의 이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한 인물의 생애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이렇게 하게 됐죠. 네. 근데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작품화하는 건 별개인 것이 공부도 엄청 하시고 현장 묘사도 엄청 이 섬세하고 상세하고 준비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작품 같더라고요. 이제 이거 이렇게 역사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시공간이 아닌 곳을 그릴 때면 이제 자료 조사부터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도서 책을 이제 사서 모으는 것부터 사할린 관련 책을 사서 모으고 논문들을 찾고 또 영상 자료들을 찾고 이러면서 이제 그 책들을 보면서 그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인터뷰 자료들도 많고 동포분들께서 이제 구술한 자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제 내 인물들을 어떻게 펼쳐놓을까를 같이 작업하면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조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있으시구나. 예. 여기서 예를 들면 거기 그 눈 올 때, 눈 많이 쌓였을 때 맞아요. 스키 타고 학교 가는 거는 그 자료에 나와요. 나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찾아서 간 이제 분이 자기 학교 갈 때 스키를 타고 갔다. 그럼 그래 나의 주인공도 학교 갈 때 스키를 타고 가게 하면 되겠군.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재미있어서 나의 그냥 만약에 무슨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역사 자료를 본다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고. 근데 그걸 막 내 이야기랑 막 어우러져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여기 단옥인데요. 단옥이는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제 가슴속에 한 소녀가 떠올랐고 어떤 그런 캐릭터를 줄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저의 전작인 알로하나의 엄마들이나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의 인물들은 여러 인물들이지만 가장 주인공인 인물은 뭔가 좀 모범적이고 그런 제가 쓰면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굉장히 활달하고 이런 이제 친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공을 그렇게 좀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렇게 호기심 많고 남의 주목받고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이런 인물로 자기가 막 어디 가서든지 막 이렇게 1등 해야지 좋아하고 그런 인물로 한번 그려보자라고 이제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단옥이는 겪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단옥뿐만 아니라 그곳을 살았던 사인, 한인 동포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뭘 했지? 정말요? 왜 그분들을 그렇게 방치해뒀지?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뒤늦게라도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그분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아무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작품입니다. 이제 단옥이가 사할린에 강제징용 온 아빠를 찾아서 엄마랑 오빠랑
동생들이랑 이제 사할린으로 오는 것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할린에 와서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 그 오는 길도 그렇고 막 그 아빠를 만난 지 오래됐는데 그 아빠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와서의 만남도 그렇고 상상 속의 아빠와 현실의 아빠가 다르고 마치 막 옛날 소공녀 생각도 나고 막 하다 생각나는 작품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쓰세요? 일단 저는 제가 재미있어야지 글이 써져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재밌다는 건 되게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독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재밌어야지 쓰고 그런 등장인물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제가 정말 다 먼저 겪거든요. 그래서 그 단옥의 엄마가 이제 사망하는 장면을 쓸 때는 너무 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 장면을 쓰고 있던 우리 식구들이 다 깜짝 놀라갖고 왜 우냐고 해서 내 작품 속 등장인물이 오늘 죽었어. 이렇게 제가 이제 감정이입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웃긴 장면이나 재밌는 장면 쓸 때는 막 웃고 그럴 때 이제 독자의 마음도 같이 조금은 생각해보는 거. 또 뭐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장면이 있을 때면 곡을 쓸 때면 독자분들이 여기 읽을 때 깜짝 놀라겠지?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독자를 계속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묘사가 좀 길어지거나 이러면 청소년 독자들이 이러면 좀 지루할 텐데 뭐 이러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이제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장편을 쓰는 내내 독자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쓸 것인가를 그러니까 이 장면의 선택이라든가 사건의 선택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어떤 것들이 좀 더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이 그 재미가 같은 지점에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막 재밌다고 썼는데 독자분들하고 전혀 이렇게 감정의 어떤 그 선이 다르면 뭐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아니 진짜 그게 느껴지네요. 독자들의 감정을 염두에 두고 쓰신 게 느껴지네요. 선생님 재밌으시겠어요? 작품 쓰실 때? 재밌죠. 물론 뭐 제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문장으로 절대 글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런 고통은 다 겪죠. 그렇지만 그조차도 창작의 즐거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너무 안 풀려가지고 그 문장이나 장면을 묘사할 때 막 고심하고 하다가 뭔가 그럴듯한 장면 이렇게 문장을 해냈을 때 막 되게 뿌듯하고 다음에도 그 장면 읽을 때 이거 내가 그때 엄청 고생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잘 썼어 막 이러면서 혼자 뿌듯해하기도 하고. 광복절 이후에도 그분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몇 년을 사셨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8월 15일 하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정말 경축일이고 지금도 이제 경축일로 기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날이 해방이 아니라 고국과 단절된 채 이상가족이 된 날인 거죠. 그리고 정말 몇십 년 지난 뒤에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동폴 1세대와 2세대로 나뉘어서 영주 귀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가르는 날이라서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날짜가 이렇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저도 되게 놀랍고 글을 쓰면서도 새삼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간 건 일제 강점기였고 일제가 버린 건데 강제로 징용을 한 건데 일제가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그분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분들이 거기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는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편지라도 예, 왕래할 수 있었는데 편지조차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몇 년이고 나중에 무국적자가 되셨더라고요.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네. 그 소련에서는 자기네 국적을 받기를 바랐겠지만 이제 소련하고 한국이랑 이제 그 서로 냉전 시대니까 네. 소련 국적을 받았다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걸림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다들 안 받으신 분들이 많았죠. 네. 80년대까지도 그걸 안 받고 그 국교 수립 전이니까 버티고 계시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그 동포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막 그 여러 특전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포들은 그래도 북한에 가면은 남을 그걸 가까이 통해서 고향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래도 북한이라도 같은 말 쓰고 우리 이제 한 민족이니까 거기가 낫겠다 해서 북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데 여러분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단옥이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단옥이가 진짜 명랑 쾌활하면서 할 말은 또 하는 성격이고 그 단옥이가 뭐 짝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직업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소소한 재미들을 주더라고요. 삶이니까요, 그렇죠? 어떤 뭐 역사야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 틈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은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아이들 키우고 사랑하고 뭐 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상들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우리 삶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일상의 중요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전쟁터에서도 사랑은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 이거를 읽으니까 진짜 사랑들을 해. 그리고 막 애도 막 잘 낳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그게 삶이고 계속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삶이 굴러가고 그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국적도 없고 국적이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손해보는 일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그 한국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말 품앗이도 해주고 가서 무슨 잔치 있으면 가서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워낙 이제 그 친척도 없고 다 이산가족이 된 분들이라서 정말 성만 같아도 의형제를 맺었대요. 그러고 실제로 의형제끼리는 이제 아무 피도 안 섞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도 자녀들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반대해서 의형제인데 그래서 막 그 구술 자료에 보면 어떤 분은 그래갖고 부모님들을 설득시키는데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어우러져서 하고 그리고 또 같은 고향 그러니까 같은 고향이라고 그래도 뭐 충청남도 뭐 아니면 뭐 제주도 이러면 그냥 같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제 작품에서도 제주도 동네가 있고 그렇게 모여서들 서로 얼마나 그립고 가족 대체 가족 뭐 유사 가족을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큰일 있으면 서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앗이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낸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일본인들도 그렇더라고요. 귀환을 일본은 뭐 전기 귀환, 후기 귀환에서 거의 그 일본인의 배우자들까지도 이제 다 귀환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수의 일본인들이 이렇게 남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인 여성들이 뭐 조선인 남자와 결혼한 경우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얽혀 있어서 귀환 때 돌아가지 않은 일본인들도 있고 유키엔의 가족처럼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같이 그때는 또 일본이 이제 소수가 돼서 한국말 배우면서 해방되고 얼마 안 지나서는 일본인인 거를 또 감추려고 뭐 했던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냈다는 게 참 눈물겹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요. 예. 그리고 그래서 88년 그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까지를 그냥 그분들끼리 예. 산 거예요. 예, 그냥 예, 예, 예.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별로 신경 써준 예, 거 예.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 예. 일본으로 갔던 그 정만 씨가 그 정말 네. 그 협회를 만들어서 나름 몇십 년간 애쓰고. 실제로 그 가서 그 운동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거는 제가 실제 일에서 에피소드를 가져온 거거든요. 오히려 정말은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인물들이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우리 사할린 한인들의 그 실상을 알리려고 귀환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도 막 요구하고 일본한테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꾸준하게 또 있으셨어요. 또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그 한인들은 잘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단절된 채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얼마나 그 보호막도 없고 예. 진짜 의지가지 없이 거기서 사셨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고 참 뒤늦게 너무 죄송하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영주 귀국하실 예, 수 예, 있게, 그것도 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생, 몇 월생부터 근데 둘이 와야 되고 뭐가 조건이 많았더라고. 왜 그랬지? 왜요? 아마 그만큼 그 일본에서 그 땅을 부지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얽혀 있고 보상금이라든가 후원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었겠지만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 같아요. 동성끼리만 또 짝을 지어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어머. 이혼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결혼을 또 두 분이 와야 되니까 막 급하게 결혼해서, 왜 혼자 사시던 분은 혼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그 증명서를 위한 결혼을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은 또 못 데리고 오고 하니까 예.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그 자녀들을 뭐 다 데리고 올 수 있다지만 그러기엔 1세대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너무 지금이라도 된 걸 위안은 삼지만 그래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그러게요. 들죠. 그 사할린이어서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일본이라든가 좀 더 접근 가능한 곳에 계셨더라면 좀 더 빨리 우리 정부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그게 이제 소련하고의 관계, 뭐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 그런 배상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본은 또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배상을 하겠다. 맞아요. 뭐 이런 정부 식으로. 차원은 아니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적십자끼리 이런 맞아요. 사업을 하고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미룬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책임을 미룬 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단옥이는 짝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는 잘생겼어요. 근데 되게 무뚝뚝해요. 제가 잘생겼다고 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쓰셨어요, 선생님. 그래요? 단옥의 눈에. 네네네네. 왜냐하면 처음 봤을 때부터 반한 거잖아요, 단옥이는. 그리고 되게 남자답고, 그리고 알고 보니 다정한 남자고.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속도 모르고 다른데 결혼을 하라고 선을 보게 하니까 그 남자를 쫓아갑니다. 그 시절에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뭐 계셨겠죠. 용감한 여성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한국이었으면 또 뭐 어려웠을 텐데, 사할린이라는 그 여성들이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들은 좀 더 그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뭐 이러셨고, 또 단옥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자기 삶을 스스로 쟁취하고 싶어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남편을 얻습니다. 그래서 단옥이는 결혼을 했고요. 제가 단옥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꿈꾸던 직업을 정말 옷까지 딱 얻어 입고 갔는데 그 꿈이 깨지잖아요. 근데 단옥이는 바로 그냥 직장을 또 얻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 막 그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고 이러는 것도 사치인 삶이기도 했겠죠.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든 엄마와 내가 동생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단옥 자체가 또 그런 슬픔에 오래 빠져서 자기가 그 열패감을 느끼거나 이러는 걸 또 원치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우러져서 그런 계속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애들은 왜 이렇게들 많이 낳으시는지 막 4남매 낳고 막 그때로 치면 많은 건 아니죠. 아, 그 시대로 그러네요. 치면. 아,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거지. 지금 많은 거지. 그때는 4남매도 사실은 적은 그리고 그때는 또 많이 낳고 또 많이 또 영화 상영도 많이 하고. 맞아. 맞아. 단옥에 그런 얘기하는 건 엄마는 10남매를 낳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보면은 10남매를 낳으셨는데 5명은 어려서 다 잃고 5명만 남아서 키웠다고 하시고 그런 일들이 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비일비재한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자 기쁨이자 뭔가 여기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하네요. 식구가 하나 늘고 불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기쁨이면서 의미 있고 좀 든든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그 자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이런 거는 어디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덕춘을 통해서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정말 너 딸한테 너는 애 더 낳아라 뭐 하고 또 사위 이렇게 이제 작은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같이 살거나 이렇게 가까이서 살 수 있는 사위를 얻는 게 기쁨이고 그러니까 가족 하나하나가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스포가 되니까 뒤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단옥의 평생이 그려집니다. 아, 진짜 그동안 참 모르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의 작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사할린 한인들의 어떤 지금 많은 부분들이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해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겪었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아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왜 영화 제목 중에 명자 아키코 뭐 그런 영화 똑같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세 개인 거죠. 그렇게 세 개가 처음에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 이름이었다. 창씨 개명하면서 일본 이름이었다. 또 러시아 가서는 러시아 이름으로 바뀌었다. 뭐 그렇게 국적도 여러 번 바뀌고 이름도 여러 번 바뀌고 그런 삶을 이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게요. 아, 참 귀한 작품 써주셨고요. 아직은 이제 읽은 분보다 안 읽은 분이 훨씬 많은 작품이니까 막 나왔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뭐라고 권해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이 작품이 물론 그 1943년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주로 이제 이분들의 과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지 그분들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현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여러 얘기들이나 문제들이나 또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사실은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해외에 가서 이주민으로 아니면 난민으로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주민 문제 뭐 이런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그 이주민이나 난민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히는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제목대로 이분들이 그곳에서 살아낸 삶 자체는 굉장히 기구하고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이분들은 그것에 짓눌리거나 그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비집고 그곳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과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그리고 싶었던 건 그분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 뭐 물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뭐 거짓말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입속을 먼저 챙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인간다움을 지킨 이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예. 정말 이 틈새에서도 민들레가 꽃이 그런 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꽉꽉 짓눌린 것 같지만 그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 생명이 움트고 사랑을 하고 거기에 햇빛이 비치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일단 책을 펴보시면 알아요. 끝까지 멈출 수가 없고 중간에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외에는 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하고 제가 나눈 얘기를 읽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읽고 오셔서 다시 보세요, 이 영상을.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훨씬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많은 영화사와 많은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이 가면 신중하게 선택 잘 하셔가지고 좋은 또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금희 작가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